26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맡겨진 소녀라는 책이고요. 이제 제가 이제 부제를 간만에 적어봤는데 무뚝뚝한 환대와 사랑 깊은 말없음이라는 말로 한번 해봤습니다. 영화는 이게 그 영화 포스터거든요. 더 콰이트 걸에서 말없는 소녀라고. 클레어 키건 사실은 전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 작가를 왜 하게 되냐 하면 문술에서 제가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그 이렇게 교보가 뭐 S14가 가서 보다 보니까 이 작가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써놓은 말들이 좋고 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작가의 책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하게 됐고, 또 우리 오늘 선생님들이 많이 왔는데 온 이유 중에 하나인 것처럼 책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추천해줬던 수상스러운 함정들을 아이가 추천을 했었는데 그거는 일단 사봤거든요. 그거는 거의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이어서 목침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은 언제 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클레어 키건에 대해서는 작품이 간결하고 아름답고 명확하다. 적게 말하면서도 많은 말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단편을 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편 작가를 하면 되게 유명한 작가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대성당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레이먼드 카버, 그리고 이제 앨리스 멀로도 우리가 했었어요. 앨리스 멀로 이런 작가들, 그런 작가를 비교를 하는데 뭐 카버나 앨리스 멀로는 모두 굉장한 작가들이죠. 한국은 뭐 아시겠죠? 한국 작가들은 단편을 많이 써요. 근데 원래 외국 작가들은 단편을 많이 안 쓴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팔리는 책들이 뭐 아마존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읽는 책들은 주로 장편 소설을 많이 읽는데, 단편 소설이 꽤 많이 이제 보편화되고 단편집 이런 게 보편화된 데는 한국이 좀 이게 특색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아일랜드 소설가고요. 68년생, 여기 68년생도 계시죠? 68년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대가족의 이제 막내 딸이고요. 그 17살에 미국에서 영문학과 정착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문해 창작, 석사 이런 것도 했고요. 작품이 그러니까 책이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이제 4권 책을 낸 것이 전부이지만 아일랜드 대표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엔타티카라는 그 책을 남극을 99년에 썼고, 우리가 읽은 맡겨진 소녀는 2010년 작품이고요. 2020년에 이처럼 사소한 것들, 그리고 22년도에는 재출판으로 해서 그 엔타티카를 다시 했고요. 작년에 소울레이크 인더데이, 그러니까 번역된 거는 아마 맡겨진 소녀하고 이처럼 사소한 것들인 것 같아요. 남극이 됐나 안 되나 잘 모르겠네요. 맡겨진 소녀 많이들 읽으셨죠? 근데 못 읽으신 우리 국장님 못 읽으셨다 그랬고, 그러니까 읽으신 못 읽은 분도 봤는데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이 되게 가난한 집안의 딸, 저희 어린 시절과 비슷한, 근데 그렇게까지 많은 아이들은 아니고, 애들은 언니들 있고 밑으로 남동생도 있고, 그러니까 언니들 있고 얘가 있고 밑에 그 좀 어린 깐난쟁이 동생이 있고, 또 이제 막 태어난 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뭐 5남매쯤 그런 집안에 이제 딸이 엄마가 출산에 임박하니까 잠시 먼 친척집에 맡겨져요. 그래서 먼 친척집에서 이제 엄마 출산할 때까지 잠시 몇 달을 이렇게 여름을 보내게 되는, 그래서 그리고 엄마가 아기를 낳으니까 다시 돌아와요. 이게 이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거죠. 그래서 얘가 주인공이 나라고 해서 그 린치 서술도 하고요. 그리고 작가는 이거를 그냥 저는 그러니까 그 사이즈로 보면은 중편 소설쯤 되는데 본인이 긴 단편 소설이라고 굳이 말을 했어요. 긴 단편 소설이라고 아마 작가가 말을 한 데는, 왜 우리가 장편이면 장편, 단편이면 장편, 그걸 쓰는 의도가 있잖아요. 단편은 어떤, 제가 뭐 딱 갑자기 말을 생각했던 것은 아닌데, 아무튼 장편 소설과 달리 단편 소설은 어떤 이제 극적인 뭔가를 딱 하는 찰나를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그런 책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 소설도 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걸 2번 읽으니까 처음에는 이게 무슨 내용이지? 따라가기가 그래는 바빴는데 2번 읽으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작가는 문장들을 참 계산하고 그러니까 고민하고 이런 장치들을 마치 바둑돌을 놓듯이 포석을 놓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2번째 봤고 2번째 읽을 때는 역시 그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복선, 마음의 그림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고 이 영화가 작년에 개봉을 해서 제가 그래서 기억을 했던 거예요. 그 아트하우스 모모 가니까 이 포스터가 예쁘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내가 다시 읽을 때 주인공 이름이 나왔었나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안 나왔죠. 강선생 안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영화에는 이름이 보통 나오니까 여기서는 이제 코요트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이름조차도 약간 이제 영국적 보편적인 이름은 아니죠. 아무튼 잠깐 이걸 뭐 자세히는 아니고 이제 아일랜드 역사나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찾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클레어 키건은 이런 한 소녀가 어느 보낸 한여름 이제 잠깐 집안이 가난해서 친척집에 가서 보낸 그런 시기에 잠깐의 이야기를 쓴 거잖아요. 클레어 키건이라는 근데 이 책은 좀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우리가 이 책을 다 읽었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마치 배경 화면처럼 아일랜드의 역사가 잠깐 언급이 될까. 그날의 저녁 뉴스 있잖아요. 우리 저기 이제 저녁에 저녁 먹으면서 혹은 먹고 나서 그렇게 TV를 보잖아요. 9시 뉴스 보잖아요. 여기도 9시 뉴스 보더라고요. 9시 뉴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9시 뉴스에서 그 아일랜드 단식 투쟁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보면서 제가 그게 뭐지?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한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작가는 문학을 통해서 자기가 살았던 시대나 자기 나라의 이야기도 되게 전파할 수 있는 게 되게 힘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를테면 제가 글을 쓴다면 제주 4.3이라든지 또는 제주도의 이야기 혹은 한국 현대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의 사회에 대해서 조금은 투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 외국의 독자가 만약에 읽는다면 어느 날 이 한국은 어떤 사회를 거쳐왔지?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지? 그것도 역사나 맥락을 알아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대단한 작가만이 할 수 있는 힘이다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계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저 역사를 거의 몰라가지고 그래서 영국이 지금 지도를 한번 그냥 가져봤는데요. 유나이티드 킹덤에서 영국에서 보니까 북부 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 이렇게 2개가 있더라고요. 아셨어요들 다? 이사벨 쌤 고를 되게 크게 읽는데 어떤 4개잖아. 네네 여기 보면은 스코틀랜드, 웨일즈 여기 있죠. 예, 스코틀랜드 있고 잉글랜드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웨일즈가 있고 북아일랜드 그 다음에 아일랜드 공화국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북아일랜드는 제가 말하는 게 맞는지 말해주세요. 북아일랜드는 이제 영연방에 속해 있는 것이고 아일랜드 공화국이 독립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이 책은 아일랜드 공화국에 사는 가족이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영화에서 말이 달랐다 했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아닌 아일랜드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아일랜드와 이 아일랜드와의 갈등도 있었던 것이고 그런 역사적 맥락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를 읽어본 게 그 아일랜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또 아일랜드 독립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또 가담했던 사람이고 이분은 아일랜드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1923년에 이제 노벨 문학상도 받은 그런 분이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은 그러니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아일랜드가 그때 제가 수업 켈트 배울 때 켈트 신화 배울 때 켈트 신화의 대부분이 아일랜드에 보존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켈트어가 그러니까 켈트어를 쓰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아일랜드 쓰고 나머지 앵글로색슨족이 이제 잉글랜드 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언어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언어가
근데 계속 들으면서 귀를 갸우뚱했습니다. 자, 여기서 책을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나옵니다. 1981년 아일랜드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글에 1981년 아일랜드로 검색을 해봤더니 딱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북아일랜드 분쟁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그때 이제 1982년 여름에만 이렇게 뭐 단식 투쟁해가지고 10명이 사망했고요. 단식 투쟁이 그렇게 한 번에서 끝난 건 아니고, 이렇게 그 뒤에 조금 더 하면은 아일랜드 단식 투쟁이라고 해서 있는데, 여기도 단어가 다르게 나오죠. 그쵸? 헝거 스트라이크잖아요. 단식 투쟁이. 근데 영어로는, 근데 여기 아일랜드 단식 투쟁이 스타리 올크 몰라요. 모르겠어요. 스타이크 올크라시라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다르죠. 그래서 아일랜드 단식 투쟁이 그 1981년 그때 북아일랜드 감옥에, 그러니까 영국 영이었겠죠. 거기에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아일랜드 공화주의자들이 자기네들을 일반 죄수가 아닌 양심수로 대우해달라고 했는데요. 그때가 이제 마거릿 대처 시절이었는데 대처가 단호하게 노 했죠. 그래서 아무튼 그 전부터도 이 죄수들이 계속 투쟁을 이어왔고요. 76년도에 이제 모포 투쟁이라는 게 죄수복 안 입겠다, 죄수복 안 입겠다 해서 거기 감옥에 있는 모포나 아니면 아예 입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모포 투쟁하고 또 뭐 이래저래 그 다음에 불교 투쟁은 거기 화장실 돼 있는 거 안 쓰고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좀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식 투쟁이 나중에 이제 되게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10명, 이때 10명 죽고 나중에 또 더 죽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참 역사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단식 투쟁을 제일 장기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맞아요. 지훈 스님이 그때 100일쯤 했죠. 그래서 그게 가장 회자가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66일인가 한 정치인도 죽었는데요. 사망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 나죠. 지훈 스님이 그게 너무나 대단하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투쟁을 하거나 시위를 할 때 그분이 그렇게까지도 했었기 때문에 그게 되게 다른 분들이 하기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앵간히 해서는 주목도 못 받아. 맞죠? 100일은 해야 돼. 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주목도, 그런 어려움도 또 있더라고요. 그런 말씀들을 운동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고요. 자, 맡겨진 소녀는 좀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면서 나라는 이제 화자는 친척집에 맡겨지게 되고요. 친척집이 이제 에드나 존 킨셀라 부부고요. 그 다음에 아이의 부모님은 되게 무능하고 무책임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었거나 읽으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어린 시절의 부모님이나 그런 것들이랑 좀 연상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나는 원래 말이 없어요. 근데 저는 아주 나를 투영한 것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7남매에서 이렇게 딱 중간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는 아예 말을 되게 더듬고 말을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게 강압적인,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무뚝뚝한 걸 넘어서서 지금은 참 제주 4.3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이 아이보다 더 이제 소외된 그런 식의 생각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고요. 이 아이도 어쨌거나 언니들 있고 밑에 동생들 있고 하는데 저랑 비슷하게 중간인데 이제 좀 겉도는 아이였죠. 그리고 보면 학교에서도 영화에 보면은 책 읽는 게 선생님들이 시키잖아요. 왜 국어 선생님도 계시지만 선생님이 읽어봐 하잖아요. 얘는 잘 못 읽어. 떠듬 잘 못 읽고 옆에 애가 잘 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책도 잘 못 읽고 그런 아이죠. 부모는 진짜, 아버지는 거의 영화에서는 거의 알코올릭처럼 나오는데요. 되게 무책임해요. 그래서 그리고 앞부분에 그거 나오잖아. 얘가 아빠랑 차 타고 친척집에 가는데, 저기서 우리 저기 빨간 암소를 잃었던 마을이네. 그러니까 아빠가 그냥 도박 이런 거 해가지고 암소를 팔았을 정도면, 시골에 게다가 가난한 집에서 도박해서 소를 판 거면 대단히 그냥
그런 거죠. 그래서 엄마는 애들 보랴 집안 살림하랴 옛날 제주도 여성들과 비슷한 제주도뿐만 아니죠. 대부분의 우리 옛날 엄마들은 많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 시골에 우시장이라서 우시장. 네. 그 뭐 소 팔고 돼지 팔고 이렇게 오잖아요. 네. 돈 팔아가지고 가면은 그 야바이꾼들이 꼭 거기 있단 말이야. 네. 그래가지고 진짜 그 팔아가지고 네. 가다 홀라당 다 입고 가는 사람이 시골에는 많았어.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있었던 손빨아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킨셀라 부부는 되게 이런 분들이 우리 항상 주변에는 또 있어서 우리가 살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살갑게까지는 않지만 좀 무뚝뚝한 것 같지만 참 잘 이렇게 세심하게 봐주는 그런 부부한테 맡겨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무뚝뚝함, 이거 제목을 좀 다른데 아버지의 무뚝뚝함은 얘가 아빠 나무 좀 봐요. 그러니까 나무가 뭐 아픈 거 봐. 그러니까 이렇게 수영복 이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되게 이런 아빠도 많죠, 그쵸? 전에 그 무슨 그런 얘기 그때 누가 여기서도 말씀하셨냐? 이제 아인가 그 T와 이 할 때 내가 슬퍼서 빵 샀어 하면은 많은 남자들은 이렇게 무슨 빵 샀는데 왜 빵인데 왜 빵집 갔는데 아니면 얼마나치 샀어 하려나? 네. 하나부터 얘기하면 그 이제 시골에서 이제 뭐 이렇게 가다가 아이고 저 뒤에 이제 자전거 태우고 가는데 아이고 오늘 참 다리 박네에 그러니까 오늘 보러 많이 가. 그렇죠. 뭐 이런 식.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나무가 돌봄은 우리 한강에서도 항상 돌봄. 우리는 이제 자연에 있는 생명은 그러니까 동물들은 우리보다는 약자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돌봄을 우리의 하나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소녀는 주인공은 집에서는 이렇게 엄마 아빠의 돌봄을 잘 못 보죠. 그래서 그 아주머니 눈을 통해서 보면 옷차림도 되게 빈약하고 꼬질꼬질하고 잘 씻지도 못하고 저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어릴 때 되게 꼬질꼬질했었나 봐요. 근데 학교에서 저희는 이제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전교 조회할 때 가끔씩 이렇게 갑자기 부스 이렇게 용의 검사를 하거든요. 그럼 가장 더러운 애들은 앞으로 불려나가요. 저도 불려나가서 근데 그 당시 무슨 부장 선생님이지 무슨 변태적인 팀이었는지 너네는 공중 화장실보다도 더 지저분하다면서 화장실 교납을 시켰어. 그 화장실에 줄줄이 불려갔던 그런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갑자기 추억이 돋아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킨셀라 아주머니는 되게 사려가 깊어져서 얘가 그 집에 가서 첫날 밤 이렇게 하룻밤 자고 나서는 매트릭스에다가 오줌을 싼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매트릭스가 낡아서 너무 습기가 차서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해서 감싸주는. 그리고 이제 킨셀라 아주머니네 집에 가서야 일상다운 일상. 그러니까 집에 살 때는 겨우 먹는 것도 겨우겨우 먹고 먹을 것도 많이 없고 근데 여기서는 막 부지런히 농장에서 채소 따다가 잼도 만들고 빵도 같이 굽고 그리고 아주머니가 되게 잘하는 건 그런 것 같아. 얘한테 너 도와줘 이거 해줘 하고 하는 거. 그러면서 데려온 아이라고 해서 그 아이한테 그냥 너는 아무것도 하지마 놀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킨셀라 아주머니는 그런 걸 많이 하고 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는 걸 때 묘사도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 킨셀라 부부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될 때 이제 약간 복선처럼 이런 이런 문장이 나오죠. 길을 따라 걸어가는데 공기에서 뭔가 더 어두운 것 갑자기 들이닥쳐서 전부 바꿔놓을 무언가의 맛이 난다. 그래서 문장들이 되게 심플하면서도 살짝 이렇게 그걸 바꿔놔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게 되죠. 그리고 어떤 이제 묘사들이 이렇게 자연에 빗대어서 자기 마음의 풍경을 많이 그려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되게 읽기에 좋았습니다.
어린 나이가 얘가 이제 그 9살 소녀로 나오는데요. 9살 소녀가 되게 눈치꾸러기가 남이 친척집에 갔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그럴까 싶어요. 그러면서 그 맡겨질 때도 두고 가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면서 그냥 다시 그냥 왔던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나는 평소의 나로 있을 수도 없고 또 다른 나로 변할 수도 없는 곤란한 처지다. 되게 난감할 것 같아요. 아이한테는 자기 사는 환경이 바뀐다는 게.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맡겨진 소녀가 이제 말 없는 소녀라는 영화 제목에 된 까닭이 이 말에 대해서 이 소설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참 조용하네요. 얘는 하니까 해야 할 말은 하지만 그 이상은 안 하죠. 하고 이제 아저씨가 좀 감싸듯이 말을 해주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아이가 그 킨셀라 아주머니 아저씨의 비밀을 알게 된 거는 이게 킨셀라 아주머니 아저씨 때 그 아들이 죽었어요, 사고로. 근데 왜 옆집 아주머니 그 뒤에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근데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막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죠. 시골 가면 특히 옛날에 지금은 공동체도 아파트 뭐 모르겠어요. 근데 막 그야말로 옆집 숟가락까지도 그 집에서는 잼 만질 때 어떻게 끓이기부터 뭐 블라블라블라 뭐 잠은 몇 시에 자니 뭐 게임은 하니 술은 먹니 뭐 별걸 다 하는 그런 말 많은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 말이 너무 없을 때도 침묵하지만 할 말이 너무 많을 때 우리가 말을 못했잖아요. 할 말 없네라는 게 진짜 할 말 없을 때도 있고 말을 할 수 없다. 할 말을 잃다라는 우리가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가적인 그런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처음에는 말도 잘 못하는 아이였기도 하다가 그 다음에 너무 말로서 다 담아낼 수 없으면 말을 못하는 그런 입 밖에 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것들을 그런 침묵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학대와 한대인데요. 정말로 이 주인공의 부모는 아이를 학대하는 거죠.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은 방치하고 뭐 제대로 옷도 잘 안 입혀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여기 이제 킨셀라 부부는 자기네가 해줄 수 있는 걸로 다 해서 아이를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밝아지고 또 이제 자기 표현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정 사이의 괴리가 있는데 그래서 책에서 나는 집에서의 내 삶과 여기에서의 내 삶의 차이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 이 말도 참 와닿는 아이가 조숙해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그래서 거의 다 해가고요. 좀 피곤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또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술 수업을 어떻게 시켰길래? 수업을 수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반성중이야. 네. 제 시음은 하지 않으리. 네, 그래서 앞서 있었던 수업이 좀 이제 저희 문학의 숲이 좀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족이란 뭘까? 그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왜 지난 몇 년 사이에서 뭐 비정상 가족, 그 다음에 뭐 이상한 무슨 가족? 뭐 그런 식의 우리 사회에서도 가족에 대한 화두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저는 여기도 고양이가 한 마리 1월달부터 와서 살기 시작하는 것처럼 랑랑이 가족이 돼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헤어질 수 없다. 그렇게 뭐 책임을 져야죠. 어제도 저 되게 바빴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조금 불편해 보여서 데리고 급히 병원에 갔어요. 근데 코트에 지금 털이 잔뜩 묻었어요. 근데 그 존재를 생각하면서 참 이 가족이란 뭘까? 우리 랑랑이 보면서도 그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킨셀라 부부처럼 사려 깊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책과는 좀 상관없는 여담인데 갑자기 말을 하고 싶어졌는데요. 랑랑이가 저희가 중남천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강가에 갈대숲에 버려진 아이를 데려온 거거든요. 구조해서 1월 10일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지금은 같이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또는 우리 그 회원들이 많이 보러 와요. 또 아이들이 보러 오는데 올 때마다 제가 얘가 어떤 못된 주인이 버려서 이렇게 버려졌고 이렇게 와서 지금은 괜찮다라는 얘기를 몇 차례 했거든요. 어느 날 제가 틀렸어요. 갑자기 저기
그게 생각났어요. 그 저기 그냥 황희정승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튕기는 게 얘가 들으면서 얼마나 상처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니까 이제는 그 앞에서는 그 얘 버려졌던 애다 그런 얘기 안 하려고요.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다리가 불편해 보인다 이런 얘기도 안 하려고요. 그래서 저는 들을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서는 하지만 랑랑이 앞에서는 안 해야 되겠다. 걔 앞에서는 좋은 말만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니까 더더욱 그런 얘기를 하고요. 이 주인공이 자기네 집으로 이제 여름을 잘 보내고 엄마가 추천하니까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딱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니 집이 축축하고 차갑다. 이게 자기가 마음이 말인 것 같아요. 그냥 뭐 마음이 너무 집에 와서 좋았으면 주방에 따뜻한 냄새, 뭐 빵 굽는 거 이런 거 엄마 품 이런 걸 생각했겠죠. 근데 딱 들어갔는데 축축하고 차갑다. 이것이 자기의 어떤 감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킨셀라 부부의 이 아들, 그 죽은 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우물이에요. 우물. 얘가 우물에 물을 길어가서 킨셀라 부부를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갔다가 죽을 뻔해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우물에 갈 때 그 남자의 그러니까 아들의 재킷을 걸치고 가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약간 동화처럼 그 킨셀라 부부의 아들의 위치에 이 아이가 잠깐 갔다가 그렇지만 그 부모는 사고로 자기 아들은 잃었지만 이 소녀, 자기 친척딸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는 구해내거든요. 구해냈는데 이 과정이 이 킨셀라 부부한테는 큰 어떤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유사 자식인데 얘는 살렸단 말이죠. 어찌됐든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킨셀라 부부한테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마침 사고에서 우물에서 건져주고 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니까 자꾸 자기네 친부모는 해준 것도 없으면서 얘가 재채기 하니까 뭔 일 있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말 안 해요. 말 안 하는데 그것도 역시 성숙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 했고요. 가족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짧지만 한 소녀의 어떤 성장 과정, 성장 소설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어떻게 지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왔을까 또는 이런 얘기들 또는 가족의 얘기 이런 걸 하면서 다음 주가 설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얘기도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네. 그리고 다음 문학의 숲은 저희가 이제 마르셀 프루스트를 다 읽긴 했잖아요. 다 읽긴 했고 1, 2, 3, 4를 했단 말이죠. 이제 설마 했어. 저기 나오려나? 5, 6을 이제 올 것이 왔어. 올 것이 왔어. 네, 5, 6은 4월 10일 정도 해볼게요. 일요일 날이 여기도 좀 덜 붐비고 나은 것 같아서 일요일로 가보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더 일요일에 잘 나오시는 것 같아서 토요일보다